그 파파이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줄을 모르고 예. 그 나중에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예. 알았는데 제가 이제 4번 했는데 예.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다운로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예. 1,000만 건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댓글에 그 해찬들 나오신다 막 기대감들이 막 충천했고요. 드립력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드립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 네. 혹시 그럼 이정열 판사께서 좀 소개해 아시죠? 주시죠. 예, 드립. 예, 이 저희 말로 구라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아시죠? 예. 네. 구라 자꾸 구라는 어려운 아닌데. 용어 쓰면 안 돼. 그 사실은 그 뭐 제가 알고도 여쭤봤지만 네. 구라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못된 생각하면 건 저를 문재인 시키세요. 후보의 발언 다음으로 아마 이해찬 후보님의 이해찬 위원장님의 입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요. 극우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사방에서 공격을 좀 받으시고 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숙청 정치 보복의 예고편이라는 것도 하는가 하면은 홍준표 후보를 킬링필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조금 제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이제 아주 극우 보수 세력, 특히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세력을 말한 것이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듣는 사람마다 좀 달리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무섭게 느끼는 것 같고 죄를 안 진 사람은 뭐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것 그렇죠. 같고. 개혁 보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 뭐라고 뭐 전혀 할 얘기가 말이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엊그저께 그 유승민 의원도 그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괴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 내용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손 안 대서 스스로 뭐 자멸하겠던데. 뭐.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스로 찔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어서 괴멸이라는 게 무너져서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사라지는 게 괴멸이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괴라는 글자가 주는 무너질게, 어떤 느낌이 무너질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대장부장님 모셨으니까 우리의 자랑 예. 판례를 가지고 네. 몇 가지 또 여쭤봐야 되겠죠. 예, 네. 해찬들의 핫 이슈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일침과 사이다 품평을 저희가 기대하겠는데요. 핫 이슈 송곳 논평 첫 번째 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매거진 표지 모델된 협상가 문재인. 네.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그 서점 판매가 되자마자 전부 다 매진이 됐다고 경매에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지 사진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우리 구호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네. 그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그 구호의 핵심이 잘 전달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럼 조금 그 부드러운 사진이 예. 그 김정은이하고 협상가로 나온 거 아닙니까? 협상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마 당선을 암시하는 거죠. 타임지가 당선을 암시하고 당선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김정은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럴 때 좀 이렇게 결연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다른 사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협상에서는 강공책과 또 온건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야 할 듯 싶은데 사진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와서 한편으로 너무 강한 모습으로 부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협상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언제 북한 위원장들은 상대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고위층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아주 벼랑 끝 전술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우리 쪽에서도 경험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또 그러면서도 좀 유연한 이런 이제 후보가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청와대에 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바로 이제 통치권 옆에서 쭉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걸 많이 보셨죠. 제일 힘든 협상이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고 부시하고 협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시를 설득해서 김정일을 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해봤고 옆에서 준비를 했고 또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걸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변호사로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상자로서는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3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인내심이 좋아요. 네. 잘 참고 균형을 잘 맞추고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예. 특히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일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진짜 평판은 좀 비이성적이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논리적이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데 세간의 평판은 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신 건지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이렇게 좋게 그냥 평가를 하신 건지 뭐 하여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미국과의 협상과 외교는 어떻게 우리 문 후보님께서 풀어나가실 것으로 보시는지. 이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번 이제 열릴 거고 다자 네. 정상회담에서도 또 수시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할수록 이제 저분의 성격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제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뭔가를 잘 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할 적에 그 상대방 협상 대상을 아주 최고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야 그렇죠. 대화가 예, 이제 예.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 분담비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그 FTA 재협상을 원하는가 예. 또 사드 배치 비용을 원하는가 그 중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처음에는 서로 막 간보기 하는 정도로 되겠지만 그 정상회담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거든요. 그럼 준비를 잘 해갖고 나가서 그 맞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상 깊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요. 네. 부시는 아주 미국의 강국 아닙니까? 예. 우리는 약소국이고 근데도 부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노무현 대통령 페이스에 말려 들어와 있다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이제 연구를 많이 이제 그래서 하고 나가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그 맨파워가 좋은 사람들이 정책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 웬만큼 설득하지 않아 가지고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누가 협상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건 협상가에- 유승민 의원이 그런 그렇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어차피 자기가 협상할 사람이 아니니까 인기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시원합니다. 그 사실 지금 뭐 이 저희 문 후보님이 그 인정한다라는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그 국격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들을 저희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례로 그 무디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문재인 후보의 햇볕 정책 계승이 한국의 신용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 무디스의 평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국제금융계에서는 CDS란 그 맞으면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신인도를 좌우하는 건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4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때는 141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이제 62로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할 적에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다음에 일관성,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되느냐, 예측이 가능하냐라는데 이명박 때 막 금강산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예. 그렇게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네. 그리고 박근혜 때는 또 개성공단을 폐쇄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빠져 가지고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외채를 빌려 쓰는 금리가 0.25%씩 올라갑니다. 이제 한 번 그런 충격이 오면 0.25가 올라가고 예. 또 오면 또 0.25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금리 부담이 아주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 경제에 활로가 찾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은 그 중국과의 황해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 남북 간에 이제 북방 경제를 만드는 게 있고,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북극 항로를 여는 그런 것들이 공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주 침체돼 있는데 그게 열어지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평가도가 높아질 수 있죠. 이해찬 위원장님께서도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채널들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권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외교 역량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물론 뭐 저도 그 리컨창 총리라든가 시진핑 주석이 당 서기하셨을 때 그때 제가 총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시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또 지금 외교부장하고도 이제 아주 친하게 이제 왕이? 지내왔고 왕이 예, 외교부장하고도 제가 총리할 땐 그분이 차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하게 이제 나이는 비슷한데 그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당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일했던 그 좋은 외교관 출신들, 미국 대사라든가 일본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지금 와서 하고 안보 포럼으로 이제 와서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그 경험들을 잘 살려서 하면은 아주 좋은 외교 역량을 펼쳐나갈 수가 있죠. 예. 참 든든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안보 포럼에 와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 전부 다 그 자기들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아주 후보한테도 좋은 그 코멘트를 해주고 그런 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뭐 진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파워가 아주 참 든든합니다 정말. 네, 든든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맨파워 우리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오늘 사실 후보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5%될 줄 정말 몰랐다. 네. 근데 26.06%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1,107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 네.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를 뜯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예. 네,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꼭 종편에 서는 것 같네. 어떤 게요, 위원장님? 이거 뜯는 이거 뜯는 게요. 예. 갑자기 아프다는 생각이 들죠. 왜 종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예, 사전 투표율 26.06%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저도 투표하는 광경을 이제 받고 저도 사전 투표 일찍 했는데 예, 아마 탄핵 국면을 거쳐서 여기까지 투표까지 왔는데 대통령을 파면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투표로 정권 교체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그 마음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26%라고 하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는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열망, 그게 아마 특히 보편적이겠죠. 젊은 사람들이 음. 막 쭉 줄 서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전 투표할 때 그렇게 줄 서는 것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세종이 사전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거 전국에서 어떤 제일 기여를 높죠. 하셨어요, 혹시? 예,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예요. 아, 그렇군요. 평균 연령이 31.5세. 음. 그래가지고 학력도 굉장히 높고 그 직업도 되게 중산층 이상이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이번에 그 34%면은 뭐 지난번보다 2배 이상 나왔거든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34%면은 투표율을 75% 잡으면은 3분의 1이 벌써 투표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역시 그게 또 우리 그 이해찬 공동위원 선대위원장님의 이 지역 관리, 지역구 관리에 또 힘 아니신가? 이게 지역구 관리는 아니고 저는 그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유세를 하고 이렇게 연설도 하는데 네. 그러면 차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예. 어떤 사람은 가다가 또 커피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지지 않나요? 네. 예상은 했는데요. 네. 막상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적어도 저기 그 우리 이해찬 위원장님 정도 되시면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실 만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겸손에 말씀하시니까 여기 또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또 싶긴 합니다. 네. 자, 예. 예, 사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25%라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지이지 밟을 수 있는 땅이란 생각은 안 했었어요. 사전 투표율에 있어서. 그래서 그 프리허그 약속을 하셨는데 네. 오늘 문재인 후보가 홍대에서 약속을 지키셨죠. 오늘 오후 늦은 오후의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대선 투표를 사흘 앞둔 오늘 문재인 후보 오늘 강남 지역 유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에게 하늘이 두 쪽 나도 투표, 땅이 두 쪽 나도 투표 해줄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이번 대선 정권 교체에 더해서 두 가지 목표를 더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우리 정치에서 색깔로운 종북 타령 이번 대선으로 끝내자. 동의하십니까? 둘째, 품격 없는 정치 퇴출시키자. 맞습니까? 색깔로운 종북 타령, 흑색 선정, 절들 정치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단 이틀간 24시간에 무려 1,100만 명이 사전투표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전투표 26%는 정말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선거혁명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5월 9일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프리허그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는 남자죠.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 25%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끝내주시고요. 네. 사실 저 아까 그 프리허그 그 행사를 저는 외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사실 행사 진행된 내내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아무 일 없기를.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처음엔 그런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보다가 점점 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이 진짜 뭐 이렇게 내가 지지하고 한 표 드리겠습니다. 이걸 넘어서 지켜주겠다.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고 하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유권자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런 변화가 일종의 어떤 사회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정치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정치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작년 4.13 총선 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젊은 20, 30대들이 투표를 안 했었는데 작년 총선 때 막 지친 그 젊은이들이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성취감이 있었던 데다가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 이제 촛불 네. 광장에서 촛불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였고요. 그 힘이 이제 맞으면 이번에도 그 정권 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투표하면은 그런 걸로 막 열망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유세장에 가끔 가서 손을 잡아보면은 놓질 않아요. 그래서 후보님이 지금 다 예, 멍투성이시잖아요. 멍들고 손이. 그랬는데 저한테도 손을 잡고 안 놓으려고 그러는데 예. 후보 손은 그건 놓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들어가고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네. 예.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절박함도 있고 열렬함도 있고 그런 그 정치 효능감입니다. 예. 그래서 프리허그 때문에 저는 가슴까지 이제 멍드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뭐 모태솔로서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일 맞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 그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들이고 함께 잘 했고요.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현주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오늘 프리허그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벌써 되신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아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리허그에 대한 그 약속은 그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마무리된 거니까요. 이현주 의원께서는 그걸 좀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채팅창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금 프리허그 행사를 하셨는데 예. 다른 후보님께서는 프리로 맞는 행사를 좀 해보시라. 프리 따기 행사. 네, 아이고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그런 얘기를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누구라고 지금 채팅창에 아이고, 써주셨는데 예, 차마 예. 그 부분은 네.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계속해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실 그 사전 투표율이 세종과 전남, 광주가 높았고 제일 낮은 지역이 대구 지역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그 본선 투표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대구 분들은 좀 허탈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 동안에 그 자기들이 이제 가장 그 말하자면은 정권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된 데다가 그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나온 후보가 격조가 없잖아요. 품격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 뭐 격조만 없나요? 품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찍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당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의가 이제 자꾸 적은 거죠. 그래서 투표율도 이제 전에는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지금은 그 사전 투표율은 제일 낮죠 지금. 예,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뭐 실버 크로스가 벌어졌다. 또 심지어 오늘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이런 택도 없는. 예,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선거 때만 되면 살포시 그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예, 대통령 선거는요 올림픽 게임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올림픽 게임은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메달리스트가 되니까요. 메달리스트가 되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연금도 주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선거는 당선이냐 낙선이냐예요. 당선되느냐 낙선되느냐. 2등으로 낙선되든 3등으로 되든 그건 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버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 게임이나 이런 데서 있는 거지. 네.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 골든 크로스는 있을 수가 있죠. 네. 이제 그건 1등을 누가 하느냐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실버 크로스는 사실 말씀대로 뭐 별 관심이 그 없는데. 체육 경기에서나 있는 거지. 예. 이건 당선이냐 낙선이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골든 크로스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금 말씀 여론조사 주시면. 예. 최종적으로 그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쭉 정리해 보면 최고로 많이 이길 때는 24%가 있었고 네. 제일 적은 게 15% 정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한 20%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네, 네.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5% 이상 이동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크로스 하는 거는 그건 괜히 그냥 말하는 용이고 실제로는 그 정도 격차보다 훨씬 넓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막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정치를 그래서 곧고 선하게 하라고 하는 게 응? 되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나중에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어제 예, 김종필 전 총리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도 얼굴에 티가 없다라는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권 표심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홍준표 후보는요. 저하고 이제 상임위도 같이 해봤고 여러 번 대정부 질 때도 이제 네. 상대도 해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맞으면 천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원체
저당에 인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후보로 이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보수의 맞으면 품격도 낮추고 우리나라 자체의 품격을 낮추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무슨 뭐 얼굴이 해맑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충청권에는 예. 글쎄요. 전혀 뭐 네. 별 영향 없을 거다. 충청권일수록 저런 사람은 참 싫어합니다. 하긴 뭐 아. 충청권에 예, 계신 충청권 사람들은 네. 조금 이렇게 점잖기를 바라지 네. 저렇게 막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예. 아, 진짜 우리 저 이해찬 공동선대위원님께서 팩트 폭격기라는 그 말씀을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참.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뭐 나머지 일주일 안에 5% 움직여봐 많이 움직인다. 근데 사실 압도적 지지를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표는 지켜야 되고 또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이 사흘 동안의 변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제일 이제 그 큰 게 요새는 가짜 뉴스죠. 이게 SNS가 빨라가지고 어떤 가짜 뉴스를 이렇게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인에서는 그걸 내렸다 하더라도 그 뉴스가 막 SNS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게 지난번 SBS 보도 같은 것들이죠. 네. 방송이 사죄라고 뉴스는 내렸는데 그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그 가짜 뉴스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때로는 교통사고까지 나는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교통사고로 그 비서관 하나가 예. 그 돌아가셨지 예. 않습니까? 옛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트럭이 와서 들이받았었다고요. 예. 대선 때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호도 잘하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넘겨보겠습니다. 이슈 논평. 봉인되어 버린 세월호 7시간. 네.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서 30년간 봉인된다고 하는데요. 정권 교체를 저희가 하게 되면 이 봉인 해제가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봉인 해제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그 맞으면 허가를 해주든가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예. 둘이 같이가 아니라 둘 중에 예,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나 하면 되는 각각 거예요. 할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3분의 2가 되게 하는 방법은 국민들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탄핵을 할 적에 200명 있어야 탄핵이 되는데 12월 초까지도 200명이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만으로는 발의도 안 됐었어요. 120석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국민의당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발의가 안 돼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정적인 게 언제였느냐면 12월 3일 토요일 날 광화문 촛불 집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 광화문에만 나오신 분이 160만 명. 네. 네. 전국적으로는 230만 명. 네. 그 집회가 딱 터지고 나서는 월요일 날 보니까 의원들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태도가 바뀌고 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에서도 발의에 자기들 동참하겠다고 그러고 그 힘이 탄핵까지 가져오거든. 234명이 말하자면 그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230만 명이 나오니까 234명이 탄핵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봉인 해제 문제도 국민들의 예. 열망에 달렸다. 열림에 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번째입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의 의미. 예. 그 사실은 그 요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당선되실 거니까 다른 사람을 소신 있게 찍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좀 해주시죠. 원래 사표라는 얘기는 반드시 방지 심리라는 말이 따라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이제 그 당선될 사람, 그러면 자기 표가 당선 안 될 사람한테 가기보다는 당선될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될 사람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걸 지금 모 당에서는 거꾸로 해석하더군요. 어차피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니까 거기다 찍으면 무의미한 표다. 그럼 우리들 찍어달라. 근데 그건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실제로 유권자들은 마지막에는 기권하든가
아니면은 될 사람 쪽으로 몰려가든가 되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 그 이해찬 선대위원장님께서도 SNS에 직접 관련된 의견을 남기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50%를 꼭 넘겨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협치와 소통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뭐 50%가 안 되는 경우하고 되는 경우하고 사이에 협치와 소통에서도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이제 맞으면 레지티머시죠. 정당성. 이게 50%가 넘었다 지지율이 그러면 이게 큰 힘을 받고 대외적인 그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투표율이 옛날 노태우 대통령처럼 30몇 프로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이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50%를 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곳 스튜디오에 오늘 나와주신 저희 방청객 예. 여러분 중에서 세종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아까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질문을 조금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갑이죠, 갑. 유권자. 이미 뽑으셨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온 이용진이라고 하고요. 저 지금 막 홍대에서 문 후보님 뵙고 오는 길인데 이제 선거가 막바지인데 이제 문 후보님이나 그 더문캠에서 좀 이렇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려우신 점이 있다거나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불과 이틀밖에 이제 안 남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자기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에 하루에 10명씩 맞으면 그 리레이 하듯이 10명한테 전화하면서 10명한테 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리레이를 쭉 하면은 그게 아주 이틀 동안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캠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안 일어나게 네.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게 임할 거고 후보는 후보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늘도 이제 아니 어제도 만나 뵈니까 여러 가지 그 구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좋은 구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저희의 든든한 대장부엉이 이해찬 선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 함께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이틀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파파이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줄을 모르고 예. 그 나중에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예. 알았는데 제가 이제 4번 했는데 예.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다운로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예. 1,000만 건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댓글에 그 해찬들 나오신다 막 기대감들이 막 충천했고요. 드립력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드립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 네. 혹시 그럼 이정열 판사께서 좀 소개해 그거 주시죠. 아시죠? 예, 드립. 예, 이 저희 말로 구라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아시죠? 예. 네. 구라 자꾸 구라는 어려운 용어 아닌데. 쓰면 안 돼. 그 사실은 그 뭐 제가 알고도 여쭤봤지만 네. 구라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못된 생각하면 건절 문재인 시키세요. 후보의 발언 다음으로 아마 이 이해찬 후보님의 이해찬 위원장님의 입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요. 극우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사방에서 공격을 좀 받으시고 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숙청 정치 보복의 예고편이라는 것도 하는가 하면은 홍준표 후보를 킬링필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조금 제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이제 아주 극우 보수 세력, 특히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세력을 말한 것이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듣는 사람마다 좀 달리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무섭게 느끼는 것 같고 죄를 안 진 사람은 뭐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것 그렇죠. 같고. 개혁 보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 뭐라고 뭐 전혀 할 말이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엊그저께 그 유승민 의원도 그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괴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 내용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손 안 대서 스스로 뭐 자멸하겠던데. 뭐.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스로 찔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어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미국과의 협상과 외교는 어떻게 우리 문 후보님께서 풀어나가실 것으로 보시는지. 이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번 이제 열릴 거고 다자 네. 정상회담에서도
또 수시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할수록 이제 저분의 성격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제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뭔가를 잘 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할 적에 그 상대방 협상 대상을 아주 최고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야 그렇죠. 대화가 예, 이제 예.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 분담비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그 FTA 재협상을 원하는가 예. 또 사드 배치 비용을 원하는가 그 중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처음에는 서로 막 간보기 하는 정도로 되겠지만 그 정상회담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거든요. 그럼 준비를 잘 해갖고 나가서 그 맞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상 깊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요. 네. 부시는 아주 미국의 강국 아닙니까? 예. 우리는 약소국이고 근데도 부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노무현 대통령 페이스에 말려 들어와 있다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이제 연구를 많이 이제 그래서 하고 나가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그 맨파워가 좋은 사람들이 정책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 웬만큼 설득하지 않아 가지고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누가 협상하길 좋아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건 협상가에- 유승민 의원이 그런 그렇죠.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렇게. 괴멸이라는 게 무너져서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사라지는 게 괴멸이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괴라는 글자가 주는 무너질게, 어떤 느낌이 무너질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우리 대장부장님 모셨으니까 우리의 자랑 예. 판례를 가지고 네. 몇 가지 또 여쭤봐야 되겠죠. 예, 네. 하찬들의 핫 이슈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일침과 사이다 품평을 저희가 기대하겠는데요. 핫 이슈 송곳 논평 첫 번째 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매거진 표지 모델된 협상가 문재인. 네.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그 서점 판매가 되자마자 전부 다 매진이 됐다고 경매에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지 사진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우리 구호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네. 그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그 구호의 핵심이 잘 전달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럼 조금 그 부드러운 사진이 예. 그 김정은이하고 협상가로 나온 거 아닙니까? 협상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마 당선을 암시하는 거죠. 타임지가 당선을 암시하고 당선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김정은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럴 때 좀 이렇게 결연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다른 사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협상에서는 강공책과 또 온건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야 할 듯 싶은데 사진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와서 한편으로 너무 강한 모습으로 부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협상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언제 저 북한 그 마지막 위원장들은 상대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고위층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아주 그 어차피 자기가 협상할 사람이 아니니까 아 인기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시원합니다. 그 사실 지금 뭐 이 저희 문 후보님이 그 인정한다라는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그 국격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들을 저희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례로 그 무디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문재인 후보의 햇볕 정책 계승이 한국의 신용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 무디스의 평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국제금융계에서는 CDS란 그 맞으면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신인도를 좌우하는 건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4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때는 141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이제 62로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할 적에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다음에 일관성.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일관되느냐, 예측이 가능하냐라는데 이명박 때 막 뭐 금강산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 그렇게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네. 그리고 박근혜 때는 또 개성공단을 폐쇄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빠져 가지고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외채를 빌려 쓰는 금리가 0.25%씩 올라갑니다. 이제 한 번 그런 충격이 오면 0.25가 올라가고 예. 또 오면 또 0.25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금리 부담이 아주 커지는 그런 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 경제에 활로가 찾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은 그 중국과의 황해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 네네. 남북 간에 이제 북방 경제를 만드는 게 있고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북극 항로를 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우리 쪽에서도 경험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또 그러면서도 좀 이 뭐랄까요 유연한 이런 이제 후보가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청와대에 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바로 이제 통치권 옆에서 쭉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걸 많이 보셨죠. 제일 힘든 협상이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고 부시하고 협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시를 설득해서 김정일을 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해봤고 옆에서 준비를 했고 또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걸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변호사로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상자로서는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3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인내심이 좋아요. 네. 잘 참고 균형을 잘 맞추고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예. 특히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일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평판은 좀 비이성적이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논리적이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데 세간의 평판은 이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신 건지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이렇게 좋게 그냥 평가를 하신 건지 뭐 하여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